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단열선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기의 상태를 분석해보는 실험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기압에 따라서 기온과 이슬점 온도의 측정값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표면에서부터 점점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과 이슬점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혼합비와 포화 혼합비, 상대 습도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들을 먼저 단열선도에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온과 이슬점 온도를 단열선도에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기온과 이슬점 온도를 찍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선생님이 링크를 연결해 두었으니까 해당 영상을 보시면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앞부분에서 1000헥토파스칼의 기온이 27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등압선에서 1000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온을 27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7은 20과 25 여기 주변에 있겠죠. 자, 그럼 25, 26, 27 이 27선과 그 다음에 등압선 1000이 만나는 요 교점을 우리가 기온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슬점 온도도 이슬점이라는 값이 이름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똑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헥토파스칼일 때 이슬점 온도가 23도이므로 1000헥토파스칼일 때 23을 지나는 점에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슬점 온도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친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값을 찍어오면 선생님처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 지점들을 이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요, 선생님이 다른 숫자들을 몇 개 적어놨는데요. 이 숫자들을 우리가 혼합비랑 포화 혼합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혼합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람수로 의미를 하고요. 이때 전체 얼마분의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체 공기, 전체 건조 공기 1kg당 수증기량이 몇 g인지를 의미하는 게 바로 혼합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화 혼합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라는 말은 응결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다라고 알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량 값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건조 공기 1kg에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 자, 이걸 그람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포화 혼합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의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혼합비랑 포화 혼합비의 단위를요,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그램 퍼 킬로그램의 단위를 사용을 할 거고요. 단열선도 상에서는 이 값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4, 5, 6, 7, 8 굉장히 작은 크기의 숫자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초록 색깔 숫자가 바로 포화 혼합비의 값이 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4라는 값은요. 건조 공기 1kg 분에 수증기가 현재 4g이 들어있는데 그게 포화 상태인 지점들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포화 혼합비 선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각 지점에서의 혼합비랑 포화의 혼합비를 어떻게 읽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000헥토파스칼일 때 기온은요 27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슬점 온도는요 23도였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포화 혼합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개념은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바로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몇 도이냐에 따라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의 한계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특징을 이제 곡선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온도가 증가하면서 포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 압이 커지는 이러한 형태의 곡선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온도에 따라서 이 값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27도예요. 내가 27도일 때 나를 지나는 포화 혼합비선의 값을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20이고요. 여기가 24니까 대략적으로 선생님은 23 지점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다시 해석을 하면 27도일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수증기량이 23g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건조 공기 1kg일 때요. 자, 이 값이 이제 포화 혼합비 값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의 양은 이슬점 온도를 지나는 포화 혼합비선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점 온도가 23도였거든요. 여기다가 점을 찍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도를 지나는 포화 혼합비선 18이라는 숫자가 있네요. 그쵸? 아, 그렇다면 23도가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증기량이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만 지금 내 온도는 얼마죠? 27도예요. 아, 지금 우리가 앞에 데이터에서 1000헥토파스칼일 때 기온과 이슬점 온도를 측정을 했어요. 그 말은 이 기층은요, 온도가 이만큼 낮아지게 되면 이 온도에서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그 수증기 양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고요. 그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선생님이 대충 그리기는 했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 있어요. 얘가 18g이야. 자, 그런데 지금 내 온도가 27도예요. 그럼 나는 아직은 포화 상태가 아니야. 그런데 온도가 낮아져서 23도가 되면 그때 내가 가진 수증기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슬점 온도를 지나는 포화 혼합비선의 값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점들에서 값을 읽어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직접 구해보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 습도를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상대 습도는요, 내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26%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그래서 78.26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이냐? 내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23g분에 지금 가지고 있는 18g을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얼마를 곱해? 100을 곱해주시면 상대 습도 값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이랑 400헥토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온이랑 이슬점 온도가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혼합비랑 포화 혼합비 값도 똑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상대 습도도 10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응결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각종 고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C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어로 쓰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상승 응결 고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CCL은 대류 응결 고도, LFC는 자유 대류 고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EL은 평형 고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각각의 고도를 단열선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상승 응결 고도는요,
말 그대로 강제적인 외력에 의해서 공기덩어리가 상승하면서 공기덩어리는 상승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죠. 자, 온도가 낮아지면서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슬점에 도달했을 때 응결이 시작되는 고도를 우리가 LCL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표면 1000헥토파스칼에서 27도였던 이 공기덩이가 있습니다. 자, 이 공기덩이의 LCL을 어떻게 구하느냐? 공기덩이를 강제로 상승을 시켜요. 자, 그러면 아직 응결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건조 단열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아까 가지고 있던 수증기량을 우리가 포화 혼합비선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이슬점 온도를 지나는 포화 혼합비선 요 값이랑 그 다음에 건조 단열선을 타고 올라갔을 때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가 LCL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강제적으로 상승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다가 여기에서부터는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건조 단열선을 타고 갈 수 없고요. 뭐를 타고 올라가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포화 단열선 혹은 수분 단열선을 타고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LFC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FC는요, 자유대류 고도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까지는 강제적인 외부의 힘이 있었어야 됐어요. 공기덩어리를 강제로 올려주는 뭔가가 있었어야 됐는데 자유대류 고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 힘이 없어도 공기덩어리 스스로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작되는 고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찾느냐? 일단 우리가 상승하는 공기덩이는요, 무조건 단열선을 타고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덩이는 단열선을 타고 이동한다. 이때 건조하면 건조 단열선, 그리고 응결이 시작되면 포화 단열선을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변의 기온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그 값들을 직접 찍었어요. 이 친구들이 바로 그 기층의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덩이의 온도랑 주변 기층의 온도를 비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선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덩이가 LCL에서부터 강제로 상승을 하면서 이때는 포화 단열선을 타고 쭉 올라가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보라 색깔로 이은 이 구간에 대해서는요, 주변이랑 공기덩이의 온도를 비교해보면 누가 훨씬 더 온도가 높은 걸 알 수 있나요? 주변의 온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온도가 지금 빨간 색깔이고요. 공기덩이의 온도는 보라 색깔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온도가 낮은 공기덩이는 상대적으로 무겁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주변에서 강제적으로 올려주는 어떠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친구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 주변의 온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요. 이 친구가 계속 올라가는 거 이번에는 하늘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지점 이후로서는 보면 하늘 색깔이 빨간 색깔보다 온도가 더 높아요. 그쵸? 그 말은 공기덩이가 어때요? 주변보다 온도가 더 높으니까 쉽게 상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작점이 되는 고도를 자유대류 고도라고 얘기할 거고요. 다시 말해서 단열적으로 상승하는 공기덩이의 단열선과 주변의 기온선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LF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구름이 굉장히 크게 저군의 형태로 발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평형고도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고도는요, 이 구름이 올라가다가, 공기덩이가 올라가다가 다시 주변의 기온이랑 만나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부터는요, 누가 온도가 더 높아지나요? 주변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공기덩이의 온도가 더 차갑기 때문에 쉽게 상승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공기덩이가 상승하지 못하고
멈추게 되는 이 고도를 우리가 평형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고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찾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대류응결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류응결고도는요, 지표면에서 가열이 일어나서 공기덩이가 데워지면서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찾느냐? 우선 아까 LCL 같은 경우에는요, 지표면에 있는 공기덩이를 강제로 단열 상승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대류응결고도에서는요, 그냥 환경곡선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얘가 변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가 이 환경곡선이 누구랑 만나면 이슬점 온도를 지나는 포화혼합비선과 만나기 시작하는 요 높이를 우리가 CCL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개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여기가 지금 CCL이에요. 자, 그러면 대류응결고도에서 다시 건조 단열선을 타고 단열적으로 공기덩이를 하강을 시켜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온도가 있을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온도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대류온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표면에서의 온도가 처음에 얼마였어요? 여기 27도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대류온도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읽어보면 얼마냐? 지금 여기가 30이고 35네요. 그러면 대략 33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자, 원래 27도였던 공기덩이가 가열에 의해서 33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뜨거워져서 단열적으로 상승한 이 높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단열선들을 통해서 사실 더 많은 고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찾아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고도는 이 정도 4개의 고도 정도를 알고 계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는데 해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단열선도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기층의 대기 안정도를 한번 판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안정도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적 안정도라는 개념입니다. 정적 안정도는요, 어떤 기층에서 공기덩이의 이동을 전제로 해서 판단하는 안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기덩이가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운동을 계속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한번 안정도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절대 불안정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주변에 환경 기온 감률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조 단열선과 습윤 단열선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안정한 환경 곡선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주변의 기온 감률이에요. 주변 기온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건조한 공기는 건조 단열선을 타고 올라갈 건데 주변보다 공기덩이의 온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더 가벼우니까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축축한 습윤한 공기덩어리도 보시면 주변보다 기온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가벼우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엇이든 간에 다 불안정한, 절대 불안정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절대 안정을 볼게요. 절대 안정은요, 주변의 기온 감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건조랑 습윤 단열선보다 훨씬 더 감률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오히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주변이 더 온도가 높고요. 상승하는 공기덩이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쵸?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려고 한단 말이죠. 자,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절대 안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건부 불안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불안정은요, 공기 덩어리의 상태가 건조하냐, 습윤하냐에 따라서 안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핵심 개념입니다. 자, 우선 조건부 불안정에서 주변 대기의 주변 기온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런데 만약에 공기 덩어리가 건조한 공기 덩어리예요. 자, 그러면 이 선을 타고 따라서 올라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주변과 공기 덩이의 온도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온도가 높죠? 주변의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때 건조한 공기 덩이는 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반대로 이번에는 공기 덩어리가 축축한 공기 덩어리예요. 습윤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단열선을 타고 온도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주변보다 공기 덩이의 온도가 더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기 덩이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건조한 공기에 대해서는 안정하고 포화된 공기 덩이에 대해서는 불안정한 상태가 만들어지는 기층을 우리가 조건부 불안정한 기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단열선도에서도요. 각각의 기층에 대해서 안정도를 판별하실 때 어떻게 판단을 하시느냐. 내가 그린 이 기온 곡선이 지금 환경 기온 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공기 덩이를 상승을 시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건조 단열선과 습윤 단열선 사이에 기울기를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기울기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일 하층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주변의 기온이 빨간 색깔 선처럼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건조 감률은 회색깔 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건조 감률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습윤 감률은요. 지금 선생님이 이 선과 이 선의 대략적인 가운데에 이으면 이런 식으로 습윤 감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건조보다는 감률이 적고요. 습윤보다는 감률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우리가 조건부 불안정이라고 하고요. 이 기층을 지나는 공기 덩이의 정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안정인지 불안정인지를 판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층은요. 사실 그림상으로는 굉장히 기울기가 비슷해요. 그쵸? 우리가 기울기가 비슷한 경우를 중립상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정확한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비교해 보니까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습윤 단열 감률이 조금 더 크게 관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층은 절대 안정층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층들도요. 비교를 해보시면 맨 아래층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불안정의 공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조건부 불안정한 기층을 지나는 공기 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습윤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불안정한 공기 덩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기 덩이가 건조한 상태다. 그러면 안정하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 있는 층을 보시면요. 지금 습윤 감률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기온 감률은 어때요? 점점 오히려 온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쵸? 절대 안정한 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처음 제시됐던 각 고도별로의 기온과 이슬점 온도를 바탕으로 단열선도를 여러분들 그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단열선도를 바탕으로 고도, 안정도, 상대습도와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